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는 계속 늘어날까? 이 영상 자료는 바다에 피해를 주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일본의 자발적 연구자 그룹인 후쿠시마 제1원전 지질, 지하수 문제, 단체 연구 그룹이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오염수는 어떻게 발생할까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원전 사고 이후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는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은 핵연료인 우라늄 등이 핵분열하면서 발생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원자로 내에 채워두었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연료 데브리라고 부르는데 원자로의 바닥에 고인 채로 놓여 있습니다. 데브리는 떨어져 내린 파편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원자로를 덮는 원자로 건물은 지진과 원전 사고로 부서져 있고 그곳으로 지하수와 빗물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지하수와 빗물이 연료 데브리와 접촉하면 방사성 물질이 용해되어 오염수가 됩니다. 오염수에는 여러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물질로서 세슘 134와 137, 스트론튬 90, 트리튬이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의 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듭니다. 원래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은 약 30년, 트리튬은 약 12.3년이 걸립니다. 원자로 건물 내에 있는 오염수 중에서 트리튬을 제외한 방사성 물질의 양은 1호기에서 3호기를 합하여 약 111조 베크렐입니다. 베크렐은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일본에서는 1kg의 일반 식품에 100베크렐 이상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면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 원자로 건물 내의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로 건물 내의 오염수의 양은 1호기에서 3호기를 합하여 2022년 2월 시점에 약 3,900톤이나 되어서 길이 25m 수조의 10배 내지 11배나 됩니다. 참고로 길이 25m, 폭 10m, 수심 1.5m의 수조라면 용량이 375톤 정도 됩니다. 오염수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빗물만이 아니라 지하수도 오염수의 근원이 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근의 지하수위 즉 지하수면의 높이를 조사해보면 건물 서쪽의 수위가 높습니다. 지하수는 수위가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즉 지하수는 서쪽으로부터 원자로 건물 부근을 지나서 동쪽의 바다를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건물로 흘러들어온 지하수와 빗물은 오염수로 됩니다. 2013년에는 하루에 약 40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5m 수조 1개 이상의 양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오염수 대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물 주변의 지하수위가 조금 낮아지고 오염수의 양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에도 여전히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130톤이나 되는 새로운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오염원인 연료 데브리를 꺼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방사능을 갖고 있는 880톤이나 되는 연료 데브리의 제거 작업은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으며 계획도 서 있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입지와 지하수. 후쿠시마 제1원전은 어떤 곳에 세워졌을까? 후쿠시마 제1원전은 태평양에 접한 후쿠시마 현의 오쿠마 정과 후타바 정의 경계에 있습니다. 원전이 건설된 장소는 원래 표고 30 내지 40m인 높은 평지의 일부이었습니다. 해면을 기준으로 하여 8 내지 10층의 빌딩을 세운 높이에 해당합니다. 원전은 대량의 냉각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취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바다에 가깝고 표고가 낮은 곳에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지를 깎고 해안을 매립하여 표고 8.5m의 원전 부지와 표고 2.5m의 매립집 하나 조성되었습니다. 원전 부근의 지하에는 갈색으로 표시한 지층과 노란색으로 표시한 지층의 두 종류의 지층이 교대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갈색의 지층은 입자가 가늘고 펄과 같아서 물이 통하기 어려우므로 난투수층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노란색의 지층은 입자가 굵은 모래로 되어 있어서 물이 통하기 쉬우므로 대수층이라고 부릅니다. 원자로 건물은 그림에서와 같이 상부투수층과 만나는 위치에 있고 사후기는 그 아래에 하부투수층을 뚫고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파란색의 실선으로 나타낸 원전 건설 후의 지하 수면은 배수를 하지 않으면 원자로 건물의 바닥면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 내로 지하수가 흘러들어가기 쉽게 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지층에 대해 지질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충해 두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갈색과 노란색의 지층은 400만 년 내지 200만 년 전에 바다에 퇴적된 층입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 있는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지층은 단구 퇴적물로서 약 13만 년 전에 만들어진 새로운 지층입니다. 건물 부근에 있는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원전 건설 시에 되메우거나 성토하여 만들어진 인공지반입니다. 건설 초기부터 지하수가 큰 문제였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하수가 풍부한 대지를 깎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건설 초기부터 지하수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건설 당시의 보고 기록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토목공사의 개요 1에는 토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배수 처리로서 이 문제에 크게 골치를 썩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높은 지하수면에 있었습니다. 굴착 전의 대지에서는 지하수면의 표고가 26.5m 이상, 해안 부근에서도 14.5m로 조사되어 있었습니다. 굴착 중에 지하수가 용출했기 때문에 지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우물과 측구, 파이프를 서둘러서 설치하였습니다. 우물의 수는 건물로 내려가는 도로변에만 300개가 넘습니다. 우물에 의한 지하수의 배출량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300개가 넘는 우물의 개수로 보아 방대한 양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원전의 건설 후에도 지하수는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 건물 주변의 지하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지하 수위가 높으면 건물이 물의 부력을 받아서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지하수를 품어올리는 우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물을 서브 드레인이라고 부르는데 1호기로부터 4호기 주변에 57개를 만들었습니다. 원전 사고 전에는 평균적으로 1일 700톤 정도의 지하수를 품어올렸습니다. 원전 사고 후에 발생한 오염수 문제의 배경에는 원전 부지의 지하수가 풍부하고 대량의 지하수가 건물 부근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제가 많은 도쿄전력의 오염수 대책. 오염수는 왜 계속 늘어나는 걸까? 원전 사고 후 11년 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오염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부터 2년 후인 2013년에 오염수에 관련된 트러블이 큰 사회 문제로 되었습니다. 오염수가 항만 내로 흘러들고 있음이 발각되어 어업인의 걱정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2013년 9월 일본 정부 내 원자력재해 대책본부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의 오염수 문제에 관한 기본 방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중 오염수 대책에 대해서는 도쿄전력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필요한 대책을 실행해 간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기본 방침 중에서 오염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3개의 기본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3개의 기본 방침은 첫째, 오염원을 제거한다. 둘째, 오염원에 물이 가까이 가지 않게 한다. 셋째, 오염수가 새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염원이란 원자로 건물 지하와 건물 바다 쪽의 트렌치 수로에 머무르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가리킵니다. 원자로 내에서 녹아내린 연료 데브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3년 12월에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의 폐로, 오염수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 예방적 중층적 오염수 대책을 종합하여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오염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도쿄전력이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지 포장해 개시, 지하수 바이패스, 서브 드레인, 지하수 드레인의 운영 개시, 육측 차수벽의 완성 등입니다. 도쿄전력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염수의 발생은 억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쪽 그림에서 푸른색과 노란색으로 나타낸 막대 그래프의 높이는 오염수 발생량을 나타내고 아래쪽 그림의 물빛색 막대 그래프는 강수량을 나타냅니다. 오염수 대책의 비책이라고 알려진 동토벽, 즉 육측 차수벽을 설치하여 2016년부터 오염수 발생량은 어느 정도 감소했지만 동토벽이 완성된 2018년 이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도에는 평균적으로 1일당 140톤, 2021년에는 150톤이나 되는 오염수가 새로 발생했습니다. 2021년 6월 이후의 막대 그래프를 보면 건물로 들어가는 빗물과 지하수의 유입량을 나타내는 푸른색의 막대 그래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시기에도 건물로 들어오는 유입량이 있으므로 지하수가 항상 건물로 흘러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염수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 오염수의 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처리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도 건물로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지하수 대책이 불충분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염수 대책을 잘 보면 제거한다, 새지 않게 한다는 대책이란 2013년에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정리하였습니다. 표는 그 일부로서 오염원을 제거한다 대책과 오염수를 새지 않게 한다 대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개의 항목이 있지만 현재 도움이 되는 것은 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거한다 대책 중 오염수 제거는 고농도의 오염수를 부지 내에서 이동할 뿐으로 오염수 그 자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새지 않게 한다 대책의 탱크의 증설 강화는 단지 증설이거나 사정이 생긴 탱크를 교환할 뿐입니다. 이러한 대책 중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제거한다 중에서 오염수 정화 처리입니다. 이것은 오염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설비로서 다액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설비를 사용해도 트리튬이라는 방사성 물질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현재 트리튬을 포함하는 처리수는 1000기나 되는 탱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표에 새지 않게 한다 중에 바다 쪽 차수벽을 봅시다. 바다 쪽 차수벽은 바다 쪽에 벽을 만들어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차수벽으로 무리하게 물의 흐름을 억제하면 육지 쪽의 지하수위가 올라갑니다. 그 결과 오염수가 바다로 새어나갈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지하수 드레인으로 지하수를 품어 올리고 있습니다. 제거한다 대책과 새지 않게 한다 대책은 오염수의 처리나 관리가 주된 목적으로서 이런 대책으로는 오염수 그 자체를 줄일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게 한다 대책과 문제점. 다음으로 가까이 가지 않게 한다 대책을 봅시다. 이 중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대책의 비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육지 쪽 차수벽입니다. 이것은 소위 동토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지 쪽 차수벽도 지하수 바이패스도 기대한 성과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도쿄전력이 원전 부지 내의 지질과 지하수의 특징을 목적에 맞도록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지 포장, 페이싱도 하부투수층의 지하수의 흐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삐책이라고 했던 대책의 실태. 1. 지하수 바이패스 계획은 탁상공론. 지하수 바이패스란 도쿄전력은 오염수 대책의 하나로서 지하수 바이패스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붉은 점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건물로 흘러들어가는 지하수의 일부를 품어 올려서 바다로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때문에 도쿄전력은 양수를 하기 위한
우물을 12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효과를 올릴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지하수가 통하기 어려운 지층이었다. 당초에는 하루에 1000톤의 지하수를 품어올릴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273톤으로서 계획의 약 4분의 1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물로 흘러들어가는 유입량을 50% 줄인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지층에 물이 통하는 능력이 예상보다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 양수정 내에 물을 펌프로 품어 올려도 지하수가 우물 속으로 충분히 흘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도쿄전력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지층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던 것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지질과 지하수의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 도쿄전력은 상부투수층이 지하수가 흐르기 쉬운 중간 입자의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원발단연의 연구에서 모래 이외에도 이질토 즉 머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의 지층은 물이 통하기 어려운 성질이 있어서 지하수의 흐름이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우물에서 품어올리는 지하수의 양이 예상보다 적은 것입니다. 특히 넘버 5의 우물은 이질층, 즉 머드의 포함률이 74.4%나 되기 때문에 배수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양수율은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래로부터도 지하수가 들어온다. 지하수의 흐름에는 상부투수층만이 아니라 하부투수층도 깊이 관계하고 있습니다. 4호기 원자로 건물은 상부투수층 아래에 있는 난투수층을 완전히 관통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곳이 지하수의 통로가 되어서 압력이 높은 하부투수층의 지하수가 상승하거나 지하수가 건물 내로 유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의 투수층이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으면 상부투수층의 지하수를 지하수 바이패스로 품어올린다고 해도 하부투수층으로부터 물이 보급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토벽은 지하수를 막을 수 있었나? 동토벽은 지하수가 건물 내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동결시킨 흙벽입니다. 동토벽은 건물을 포위하듯이 만들어지고 전체 길이는 1500m에 이릅니다. 약 1500개의 동결관을 깊이 약 30m까지 굴착하고 매립하여 주위의 지반을 얼립니다. 산 쪽으로부터 건물을 향하여 흘러들어오는 지하수를 차단할 계획이었지만 효과는 충분치 않았습니다. 동토벽을 방해하는 지하구조물. 지하구조물과 그 아래에 있는 쇠석층의 영향으로 얼지 않은 장소가 있고 그곳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토벽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 아래로부터도 지하수가 유입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토벽에는 건설 비용, 공법, 내용 연수, 효과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동토벽의 효과가 한정적인 이유를 정확하게 검증하여 근본적인 지하수의 유입 방지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상승하는 동토벽 내측의 지하수위, 그림에서 빨간색 선은 동토벽 내측 지하수위, 푸른색 선은 동토벽 외측 지하수위를 나타냅니다. 2016년의 후반으로부터 내측의 지하수위는 내려가고 외측의 지하수위는 올라갔기 때문에 동토벽의 효과는 다소 있는 듯합니다. 한편 아래쪽에 검은색 선으로 표시한 강수량과의 관계를 보면 동토벽이 완성된 후에도 강수량이 많을 때는 동토벽 내측의 지하수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도 동토벽의 내측에서는 지하수위가 제대로 통제되고 있지 않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동토벽의 내측에서 비가 침투하여 지하수가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외측으로부터도 지하수가 동토벽의 미동결부와 동토벽 밑을 통과하여 흘러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브 드레인이 없으면 물에 잠기는 원전 건물. 동토벽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동토벽의 내측으로 흘러들어온 지하수를 서브 드레인으로 품어 올리고 있습니다. 가령 서브 드레인을 중지해버리면 건물로의 유입량이 늘어나서 사고 직후와 같이 건물의 지하는 물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건물 자체도 시간의 경과와 지반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약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책의 제안. 현재 대량의 오염수 해양 방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양 방출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염수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물로 계속 유입되는 지하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10년 정도의 중기적인 대책과 폐로할 때까지 100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기능하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기적인 대책, 서브 드레인의 증강. 중기적인 대책으로서 서브 드레인의 증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오염수의 발생량을 줄이고 연료 데브리를 신속하게 꺼내기 위한 대책입니다. 최근에도 호우시에는 지하수의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설비의 증강, 정확한 운전관리 기준에 따른 엄격한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의 1. 집수정. 장기적인 대책의 첫 번째로서 집수정, 즉 물을 모으는 우물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집수정은 대형 우물을 말합니다. 집수정은 직경 3.5m, 깊이 35m 내지 50m의 규모로 10개소 정도 설치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물의 벽에서 횡방향으로 물이 통하기 쉬운 지층을 따라서 물을 배수하기 위한 보링을 실시합니다. 또한 집수정은 사태 대책공사로 시행한 풍부한 실적이 있어서 확실하고 조기에 운용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의 2. 광역 차수벽. 장기적인 대책의 두 번째로서 광역 차수벽을 제안합니다. 광역 차수벽은 동토벽보다도 넓은 범위로 깊은 곳까지 설치합니다. 광역 차수벽으로 오염수가 누출된 탱크군을 둘러싸므로써 오염된 지역과 오염되지 않은 지역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차수벽의 두께는 90cm, 총 연장은 3.7km, 심도는 35m 내지 50m입니다. 동토벽보다 규모는 크지만 비용은 동토벽의 반 정도이고 공기도 수년 정도입니다. 지중 연속벽 공법이라고 부르는 실적이 있는 공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1. 오염수의 해양 방출의 경위. 사고 직후의 해양 방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4월 초에 이후기 취수구 부근의 콘크리트제 수직갱도에서 시간당 1시버트를 넘는 고농도 오염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험에 관련될 정도의 농도입니다. 더군다나 이 오염수가 수직갱도 벽면의 균열을 통하여 바다로 유출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쿄전력은 4월 4일부터 9일까지 고시농도의 약 100배의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시농도는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환경 중에 방출하는 경우 액체, 기체, 폐기물에 포함되는 방사성 물질 농도의 한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지역의 어업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해외로부터도 큰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지하수는 탱크에서 새어나간 오염수가 들어와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2022년 5월까지의 총 배수량은 약 73만 톤, 배수 횟수는 424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에서 배수 시의 트리튬 농도는 1리터당 49 내지 83베크렐입니다. 서브 드레인과 지하수 드레인은 2015년 9월부터 운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5월까지의 누적 배수량은 약 129만 톤,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에서는 1리터당 570 내지 1100베크렐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 기준은 1리터당 1500베크렐입니다. 6측 차수벽 운용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해양 방출. 2015년 8월에 후쿠시마 어업연은 서브 드레인 등의 배수에 대해서 요망서를 도쿄전력에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서 건물 내의 물은 다핵 종제거 설비 등으로 처리한 후 어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 해양 방출은 절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 등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서 도쿄전력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라고 서면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안은 이전부터 내어놓고 있었습니다. 2014년 12월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처리가 끝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2016년 4월 트리튬 수의 해양 방출 등의 처분 기간과 비용을 처음으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같은 해 11월에 다액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도 설치했습니다. 처음에는 표에 나타낸 것과 같은 처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처음부터 해양 방출을 유력한 선택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례가 있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겠죠. 도쿄전력도 2019년 8월 탱크의 증설은 곤란하고 처리수의 보관은 앞으로 3년이 상한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2021년 4월 일본 정부는 처리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방침을 받아서 도쿄전력은 같은 해 12월에 해양 방출 관련 설비의 설치 등에 관련한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신청하고 해양 방출에 착수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도 2015년에 후쿠시마 어업협동조합연합회와의 약속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오염수 해양 방출의 문제점. 연료 데브리에 접촉한 오염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료 데브리를 식히기 위하여 냉각수를 순환시키면서 발생한 오염수이고, 다른 하나는 건물로 흘러들어온 지하수와 빗물이 연료 데브리에 접촉하여 생긴 오염수입니다. 만약 건물로 지하수와 빗물이 유입하지 않는다면 두 번째의 오염수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도쿄전력은 2013년 다액종 제거 설비 즉 알프스를 도입하고 알프스로 처리한 오염수를 트리튬수라고 불러왔습니다. 알프스를 사용하면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에 해양 방출을 결정할 때 그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리튬수의 해양 방출은 일본 및 세계 중에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핵연료 사이클 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든지, 알프스 처리수도 충분히 희석해서 반출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는 통상적으로 운전하는 원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수와는 달리 원전 사고로 녹아내린 연료 데브리와 접촉하여 발생한 오염수입니다. 그것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해 희석해서 흘려보내면 괜찮다고 할 뿐으로 총량 규제에 관점이 빠져 있습니다. 오염수 중의 방사성 물질과 알프스, 원전에서는 우라늄 등이 핵분열하여 다종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생겨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에는 주로 오염수에 포함된 세슘을 제거하는 처리 설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슘 이외에도 스트론튬과 요오드 등 여러 가지 핵종도 제거할 필요가 있어서 2013년에 알프스를 도입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알프스를 사용하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62핵종을 제거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사고 후 1년이 지났을 때의 오염물질의 농도를 추정하고 그것이 고시농도의 100분의 1을 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알프스의 능력. 알프스는 원래 트리튬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갓 설치된 2013년에는 알프스는 고장으로 자주 정지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새로 증설 알프스와 고성능 알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8월에 트리튬수에 포함되어 있지 말아야 할 방사성 물질이 고시농도를 초과하여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도쿄전력이 2022년 공표한 자료에 의하면 알프스 처리 후에 오염수에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처리수의 무려 66%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내 처리수는 3분의 1에 지나지 않으며 알프스의 처리 능력에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또 알프스로 처리할 수 있는 주요 칠핵종인 세슘, CS134와 137, 스트론튬, SR90, 요오드, I129, 루테늄, RU106, 안티모니, SB125, 코발트, CO60의 농도와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세히 조사해 보니까 탄소 C14와 테크네튬 TC99라는 방사성 핵종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쿄전력의 트리튬수에는 트리튬 이외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트리튬수의 안전성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이미 전제 조건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어떻게든 오염수의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연구그룹 원발단연은 도쿄전력과 정부가 공표한 자료의 분석과 연구진의 조사를 통해 오염수의 발생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지금 지상의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처리수를 그대로 보관하면 됩니다. 당연히 처리수를 해양 방출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또한 오염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오염수의 처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슬러지, 즉 온이와 침정물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오염수의 발생량을 줄이는 일은 해양 방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또 폐로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가장 먼저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쿄전력과 정부가 경시해온 지질과 지하수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제안한 근본적 대책을 가능한 한빨리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 보관하는 경우에도 조사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해양 방출을 하지 않는 처리수는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에 지상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질과 지하수, 지반에 대해 더 깊은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2013년에는 저장 탱크 자체의 문제와 지반 문제가 원인이 되어 탱크로부터 고농도의 오염수가 새어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및 2022년 3월에 일어난 최대 진도 6의 지진에서는 탱크의 움직임이 발생하였습니다. 탱크를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탱크와 탱크를 지탱하는 안정된 지반이 필수입니다. 현재로서는 그것에 필요한 공학적인 기술도 지질조사 능력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부지가 가득 차서 탱크의 증설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선 후쿠시마 제2원전의 부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를 얻어서 별도의 장소에 대형 탱크를 설치하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철저한 지질, 지하수, 지반의 조사가 필수입니다.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의 변화 등에 대한 꼼꼼한 모니터링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폐로 작업을 위한 정보 공개. 앞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연료 데브리의 회수와 폐로 작업을 위한 장기간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작업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조사 결과와 모니터링 데이터의 정확한 정보 공개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